고요함은 한유진의 세계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였다. 시력을 잃은 후 그녀의 세상은 소리와 냄새, 그리고 감촉으로 재편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둠 속에 갇혔다고 동정했지만 유진은 오히려 전보다 더 선명한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화실은 그런 그녀의 세계가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공간이었다.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3층짜리 빌라의 맨 위층, 남향의 큰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 그녀는 눈으로 그 빛을 볼 수 없었지만 피부에 와닿는 따스함과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 입자들이 햇빛을 받아 부유하며 내는 미세한 소리로 빛의 존재를 느꼈다. 지금 그녀의 손끝에서는 목탄이 사각거리며 거대한 캔버스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다. 유화물감과 테레비뉴의 짙은 향이 공기 중에 배어 있었고 그 익숙한 냄새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연작 심연의 첫 작품을 구상 중이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깊이를, 감정의 파고를, 기억의 편린을 캔버스 위에 옮기는 작업. 그녀의 그림은 형태가 아닌 감정과 본질을 그리는 것이었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작품을 눈이 아닌 영혼으로 보는 그림이라 칭했다. 오후 4시,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정각을 알리는 맑은 소리를 냈다. 유진은 작업을 멈추고 더듬더듬 손을 뻗어 옆에 놓인 허브티 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와 캐모마일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소리와 냄새는 익숙한 질서 안에서 움직였다. 그녀의 남편 이민혁이 설계한 이 집은 완벽한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유진은 그 너머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웃집 정원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는 소리. 그녀에게 세상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았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선율은 바로 남편 민혁의 존재였다. 그의 발소리, 그의 숨소리. 그가 내는 모든 생활 소음은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리듬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그 리듬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6시면 퇴근하는 그였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알림음. 다녀왔어 유진아. 하고 부르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를 감싸 안는 그의 품에서 나는 특유의 비누향과 옅은 스킨향.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녀의 하루를 마감하는 가장 완벽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리듬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6시가 지나고 7시가 되어도 그는 오지 않았다. 물론 그가 야근이나 회식으로 늦는 날도 종종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건축가였고 최근에는 강소라 관장이 운영하는 갤러리 라플로에르의 새로운 아트센터 설계를 맡아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유진은 그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고 있어. 미안해. 오후 5시쯤 걸려온 그의 전화와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미세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배경에서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중요한 미팅이 칵테일바에서 열리는 것일까? 유진은 잠시 의아했지만 이내 생각을 지웠다. 그를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세상에 대한 신뢰는 생존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경쾌한 소리가 아닌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소리였다. 유진은 목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혁 씨, 아유 유진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이 역력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억지로 쾌활함을 연기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났다.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그의 발소리 또한 평소와 달랐다. 늘 일정한 강약과 무게로 바닥을 딛던 그의 걸음걸이가 오늘은 어딘가 비틀리고 불안정했다. 마치 춤을 추려다 스텝이 엉킨 사람처럼.
늦었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그럼 강 관장님이랑 프로젝트 팀원들이랑 같이 아주 거하게 먹었지. 그가 다가와 그녀를 가볍게 안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예민한 후각에 낯선 향수 냄새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이고 어딘가 인위적인 머스크 향과 화려한 플로럴 향이 뒤섞인 아주 값비싼 향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향은 민혁의 옷에 희미하게 밴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향수병을 통째로 쏟아부은 것처럼 그의 셔츠와 재킷에 농밀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향은 낯설지 않았다. 얼마 전 갤러리 라플로에르의 개관 기념 파티에서 강소라 관장과 스쳐 지나갔을 때 그녀의 몸에서 났던 바로 그 향이었다. 샤넬의 한정판, 향수 가드니아,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그녀는 숨을 멈췄다. 혹시라도 자신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그가 눈치챌까봐.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다. 피곤하다. 먼저 씻을게. 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그때였다.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프랑스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장밋빛 인생. 그와 그녀가 연애 시절 즐겨 듣던 노래였다. 하지만 지금 그 멜로디는 전화 벨소리였다. 민혁은 화들짝 놀란 듯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지도 않고 전원을 꺼버렸다. 그 짧은 순간 유진의 청각은 모든 것을 포착했다. 진동과 함께 울리던 벨소리가 급하게 끊어지는 소리, 그의 거칠어진 숨소리, 그리고 당황스러움을 감추려는 헛기침 소리까지.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거실 한가운데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의 세상을 이루던 익숙한 소리와 냄새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가지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몸에 깊게 밴 강소라의 향수 냄새와 황급히 꺼버린 장밋빛 인생의 멜로디. 그녀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다가도 이내 수만 가지 생각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흩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들의 관계는 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을까? 돌이켜보면 징후는 여러 번 있었다. 최근 몇 달간 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주말에도 현장 답사나 긴급 회의를 핑계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잠자리에서 그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처음에는 정말 프로젝트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조금 더 희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애써 모든 의심을 외면했다. 강소라 관장. 그녀는 아름답고 유능하며 사교적인 여자였다. 미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유진은 몇 번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강소라는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한 작가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런 경이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재능이 정말 부러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동정과 우월감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존경스러운 예술가로 대하는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불쌍한 여자로 취급했다. 그리고 이제 보니 그것은 철저한 위선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자신의 화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다시 익숙한 물감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이제 이 안정감마저 거짓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캔버스 앞에 섰다. 시면이라는 주제. 그녀는 인간 내면의 깊고 어두운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자신이 그 심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배신이라는 차가운 물이 발목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느낌. 샤워를 마친 민혁이 잠옷 차림으로 화실 문을 열었다. 아직도 안 자고 뭐해?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제 술기운 대신 샴푸와 비누 냄새가 났다. 그는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하겠지. 강소라의 향수 냄새도, 자신의 불안한 심리도, 찰나의 당황스러움도. 그는 유진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리라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그냥 작업이 잘 안 풀려서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네요. 유진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시력을 잃은 후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요즘 당신 너무 예민해 보여.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저 걱정의 일부는 진심일지도 모른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자 동시에 다른 여자와 밀회를 즐기는 배신자였다. 인간은 그렇게 모순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다가왔다. 알았어요. 곧 들어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민혁은 문을 닫고 침실로 돌아갔다. 다시 화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침실로 향하는 민혁의 발소리, 침대에 눕는 소리, 그리고 이내 고른 숨소리로 변하는 그의 잠든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너무나 쉽게 잠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유진은 결심했다. 울지 않을 것이다. 소리치지도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처럼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는 짓일 뿐이다. 그녀는 한유진이었다. 눈이 아닌 영혼으로 세상을 보는 화가. 그렇다면 복수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야 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잔인하게 그녀는 다시 캔버스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목탄을 잡았다. 아까까지 떠오르지 않던 영감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사각사각. 목탄이 캔버스 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들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곧 다가올 파멸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연작, 심연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배신의 심연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의 서곡. 첫 번째 붓질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유진의 세상은 밤사이에 송두리째 뒤집혔지만 그녀의 남편 이민혁의 세상은 여전히 견고한 일상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심지어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주방에서 직접 내린 커피 향과 토스트 굽는 냄새가 빌라 전체에 퍼졌다. 유진아, 이리 와서 앉아. 오늘은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아보카도 토스트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고 그녀의 손을 잡아 식탁 의자에 앉히는 그의 손길은 더 없이 부드러웠다. 어젯밤의 술기운과 당황스러움은 깨끗이 씻겨 내려간 듯 했다. 하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과장된 친절함 뒤에 숨겨진 미세한 불안의 떨림을. 그의 목소리 톤은 반음 정도 높았고 식기를 내려놓는 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웠다. 그것은 죄책감을 든 사람의 서투른 연기였다. 유진은 말없이 그가 만들어준 토스트를 베어 물었다. 부드러운 아보카도와 바삭한 빵의 식감이 입안에서 느껴졌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청각과 후각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소리와 냄새가 증거가 되는 범죄 현장이었다. 오늘 강 관장이랑 현장 미팅이 있어. 아마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그가 커피를 마시며 무심한 척 말했다. 강 관장.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감흥 없이 흘려들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유진은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강소라 관장님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분 덕분에 당신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는 것 같고.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순수한 아내의 어조로 말했다. 덫을 놓는 사냥꾼의 심정으로. 그녀의 말에 민혁은 잠시 멈칫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 동안 지체되었다. 그렇지. 아주 유능한 사람이야. 추진력도 있고 향수 취향도 아주 독특하시던데. 지난번 파티에서 스쳤을 때 아주 인상적인 향이었어요. 유진의 공격은 날카롭고 정교했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숨이 순간적으로 멎었다가 황급히 다음 말을 내뱉었다. 향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쓸 정신이 있어야지. 거짓말. 그의 심장 박동수가 미세하게 빨라지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추궁보다 더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어젯밤의 향수는 강소라의 것이 맞았다. 그날 이후 유진의 조용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탐정이 되었고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최고의 수사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민혁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리와 냄새, 그리고 기억의 조각들로 재구성했다. 민혁은 서재에서 통화하는 버릇이 있었다. 문을 닫으면 방음이 완벽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유진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의 미세한 흐름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만드는 아주 희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톤의 변화는 감지할 수 있었다. 다른 업무 전화를 할 때의 건조하고 딱딱한 통화는 달리 특정 상대와 통화할 때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나른해졌다.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듯이. 그리고 그 통화는 대부분 강 관장과 미팅이 있다는 날의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의 옷가지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의 흔적을 쫓았다. 며칠 전 그가 입고 나갔던 캐시미어 스웨터에서는 낯선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다. 그들이 집에서 쓰는 제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차 안에서는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시트 아래에서 여자들이 사용하는 작은 머리핀 하나가 그녀의 손에 잡혔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다시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배신의 윤곽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이어져 온 관계였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몇 달 전 그가 회사 워크숍이라며 외박했던 주말. 강소라 관장도 그 주에 해외 출장을 갔다는 기사를 잡지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무심코 보여주었던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그녀는 이제 그 레스토랑이 커플들에게 인기 있는 로맨틱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거대하고 추악한 배신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다. 슬픔과 분노가 화산처럼 들끓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를, 특히 강소라라는 여자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면 어떨까? 강 관장이랑 아트센터 프로젝트 팀원들 초대해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당신 음식 솜씨가 좋은 걸 다들 아니까. 뻔한 수작이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아내를 이용해 자신의 불륜 관계를 위장하려는 비겁한 술수. 강소라는 분명 유진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관찰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이 승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불쌍한 아내를 동정하며 우월감을 만끽하고 싶었겠지.
유진은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기꺼이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맛있는 걸로 준비해 놓을게요. 그녀의 순순한 대답에 민혁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순진하고 무력한 아내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파티 당일 유진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수년간의 훈련으로 주방의 모든 기구와 재료의 위치를 손바닥처럼 훤히 꿰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요리는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예술이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유진은 우아한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는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와 발소리만으로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그 향기가 들어왔다. 공기를 압도하는 농밀한 가드니아 향, 강소라였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안에 서늘한 칼날을 숨긴 목소리. 강소라는 유진의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차가움이 느껴졌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혁 씨한테 작가님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고 익히 들었어요. 그녀는 민혁 씨라는 호칭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입에 붙었던 것처럼 사용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관장님.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민혁과 강소라는 서로에게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유진은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리듬, 서로의 말에 반응하는 찰나의 순간, 그리고 테이블 밑으로 오갈지 모를 은밀한 접촉까지. 유진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자신의 모든 감각을 그 두 사람에게 집중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소라는 유진에게 와인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작가님을 위해서, 그리고 민혁 씨와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유진은 와인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쨍하고 맑은 소리가 났다. 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그 순간 유진은 강소라의 손목에서 나는 또 다른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가드니아 향수향에 섞여 아주 희미하게 나는 민혁이 쓰는 스킨의 잔향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은밀한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혁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여보. 다들 당신 솜씨에 감탄하더라. 특히 강 관장이 당신을 아주 좋게 본 것 같아. 유진은 그의 품에 안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배신의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다. 그 그림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추악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남편의 나약함과 비겁함, 그리고 그의 정부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도, 그들의 관계를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는 끝났다. 유진은 민혁의 품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화실로 향했다. 어둠 속 그녀는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섰다. 머릿속에 완성된 그 추악한 그림을 이제는 현실의 캔버스 위에 옮겨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붓과 물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캔버스는 그들의 삶 자체가 될 것이고 그녀의 물감은 그들의 오만함과 죄책감이 될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뜨겁게 폭발하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정한 결의였다. 이제부터는 계획의 시간이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우아하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계획. 보이지 않는 화가에 보이지 않는 복수가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한유진의 화실은 성역이자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실이 되었다. 슬픔과 분노의 뜨거운 용암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차갑게 식어 단단한 흑요석이 되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어리석은 복수극처럼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남편에게 울며 매달리는 일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가였다. 그녀의 복수는 한 폭의 그림처럼 정교하게 계산된 구도와 강렬한 색채, 그리고 보는 이를 압도하는 깊이로 완성되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녀의 예술이었다. 며칠 동안 유진은 캔버스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의 소음과 냄새를 차단하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배신이 남긴 상처의 모양을 더듬고 분노의 색깔을 가늠하며 복수의 질감을 상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캔버스가 세워졌다 허물어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그녀는 계획의 첫 번째 단계를 결정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연작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작품의 주제는 환영, 환행. 눈에 보이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그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은유이자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향한 날카로운 조롱이 될 터였다. 그녀는 조수에게 전화를 걸어 최고급 아마포 캔버스와 특정 브랜드의 유화 물감들을 주문했다. 특히 그녀가 주문한 물감 리스트에는 베네치안 레드와 코발트 틸이라는 평소 그녀의 작품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색이 포함되어 있었다. 베네치안 레드는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탁하고 어두운 붉은색이었고, 코발트 틸은 차가운 심해를 연상시키는 깊고 서늘한 청록색이었다. 첫 번째 작품의 구상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자 그녀는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이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기 시작했다. 나이프가 물감을 개는 소리가 화실의 고요함을 갈랐다. 그녀는 먼저 베네치안 레드에 소량의 검은색을 섞어 아주 불길한 느낌의 붉은색을 만들었다. 그것은 언젠가 민혁의 셔츠깃에서 희미하게 맡았던 낯선 립스틱의 잔향과 같은 색이었다. 그녀의 붓질은 망설임이 없었다. 거대한 캔버스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담하고 거친 붉은 선. 그것은 마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혹은 그들의 관계를 갈라놓은 균열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그녀는 코발트 틸 색상의 물감을 안개처럼 흩뿌렸다. 그것은 강소라가 파티에서 입었던 실크 드레스의 색이자 그녀의 눈동자에서 느껴졌던 차가운 우월감의 색이었다. 그녀는 그림에 질감을 더하기 위해 물감에 소량의 모래알을 섞었다. 손끝으로 모래의 거친 감촉을 느끼며 그녀는 민혁이 워크숍을 핑계로 강소라와 단둘이 여행을 갔던 동해의 어느 해변을 떠올렸다. 그들이 함께 밟았을 모래, 그들이 함께 들었을 파도 소리.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색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감각으로 수집한 증거들의 집합체였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그림에 몰두했다. 환영. 연작의 첫 번째 작품, 빌려온 향기가 그렇게 완성되었다. 추상화였기에 그 누구도 그림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확신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민혁과 강소라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그림은 그들의 무의식의 말을 걸고 그들의 죄책감을 건드리며 그들의 비밀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속삭일 터였다. 그림이 완성된 날 저녁 유진은 민혁을 자신의 화실로 불렀다. 새로운 연작을 시작했어요. 한번 봐줄래요? 민혁은 아무 의심 없이 화실로 들어섰다. 그는 아내의 새로운 작품에 늘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는 자상한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젤 위에 놓인 빌려온 향기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희미하게 굳어지는 것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졌다. 어때 보여요? 주제는 환영이에요.
기억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유진은 최대한 순수한 예술가의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은 한참 동안 그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림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불길한 붉은색의 상처, 차가운 청록색의 안개, 아니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새로운 예술 세계. 굉장하네.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이야. 힘이 느껴져. 하지만 조금 섬뜩하기도 하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쥐어짜낸 듯한 감탄과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섬뜩하다니 다행이네요. 그런 감정을 의도한 거니까. 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뒤척였다. 유진은 그의 옆에 누워 그의 불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첫 번째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며칠 후 유진은 두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조수에게 환영 연작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몇 군데의 유력 갤러리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물론 그 리스트의 가장 위에는 강소라가 운영하는 갤러리라 플로에르가 있었다. 하지만 작가님, 라플로에르는 너무 상업적이라는 비판도 있고 조수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김비서. 난 내 그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강 관장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유진은 강소라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통제욕이 강한 여자였다. 연인의 아내가, 그것도 자신보다 더 유명한 예술가인 한유진이 새로운 연작을 발표하는데 그것을 다른 갤러리에 빼앗기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한유진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그녀의 예술마저 통제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 관계의 완전한 승리자임을 확인받고 싶어 할 것이다.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포트폴리오를 보낸 지 단 이틀 만에 갤러리라 플로에르에서 연락이 왔다. 강소라 관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포트폴리오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이전의 서정적인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이토록 대담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수화기 너머의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그중 절반은 계산된 연기일 것이다. 과찬이세요, 관장님. 아니에요. 제가 작가님의 작품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영 연작 저희 갤러리에서 단독으로 기획전을 열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올가을 최고의 전시로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덫에 걸려들었다. 유진은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미소를 숨기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광이네요. 관장님의 안목을 믿고 맡겨보고 싶군요. 전화가 끊긴 후 유진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소라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그녀는 한유진의 복수극이 펼쳐질 무대를 직접 제공하고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기꺼이 나서게 될 것이다. 유진은 다시 화실로 돌아와 두 번째 캔버스 앞에 섰다. 이번 그림의 제목은 장밋빛 인생이었다. 그녀는 팔레트 위에 선명한 분홍색과 핏빛 레드를 짜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에서 한때 사랑의 노래였던 그 멜로디는 이제 절망과 파멸을 노래하는 장송곡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복수의 첫 번째 붓질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갈 시간이었. 강소라의 갤러리 라플로에르는 그녀 자신을 완벽하게 닮은 공간이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얀 벽과 차가운 노출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컴퓨터로 정밀하게 계산된 조명들. 모든 것이 세련되고 계산적이며 한치의 감정적인 동요도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강소라는 이 차가운 왕국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목과 수완으로 이 갤러리를 서울에서 가장 힙하고 영향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왕국에서 가장 화려한 트로피를 손에 넣을 참이었다. 바로 한유진의 새로운 연작 환영의 단독 기획전이었다. 전시회 오프닝 파티가 시작되기 1시간 전, 강소라는 텅 빈 전시장에 홀로 서 있었다. 중앙에는 빌려온 향기와 장밋빛 인생을 포함한 5점의 그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려 있었다. 모든 조명은 오직 그 그림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이민혁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그의 아내의 예술까지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이 전시는 단순히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림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조금씩 옅어졌다. 그녀는 미술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다. 그녀는 좋은 그림이 가진 힘, 즉 사람의 감정을 뒤흔들고 무의식을 자극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유진의 그림들은 바로 그 힘을 무서울 정도로 뿜어내고 있었다. 빌려온 향기의 탁한 붉은색은 보면 볼수록 응고된 피를 연상시켜 불쾌한 기분이 들게 했다. 장밋빛 인생의 혼란스러운 붓터치는 마치 아름다운 무언가가 날카로운 것에 의해 잔인하게 찢겨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았다. 다른 그림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정의 가드니아라는 제목의 그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꽃이 금방이라도 시들어버릴 것처럼 위태롭게 피어 있었고, 어둠 속의 속삭임이라는 작품은 소용돌이치는 검은색과 회색 속에서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대체 뭘 그린 거지? 강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예술가로서 한유진의 천재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 그림들에는 단순히 천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처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예술가들의 과장된 감정 표현일 뿐이라고, 시력을 잃은 화가의 어두운 내면 세계가 투영된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녀는 이 불안감의 정체를 애써 외면한 채 완벽한 안주인의 가면을 쓰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파티가 시작되자 갤러리는 서울의 네로라 하는 예술계 인사들로 금세 북적였다. 비평가 컬렉터, 다른 갤러리의 관장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까지. 그들 모두가 한유진의 파격적인 신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안고 찾아온 터였다. 잠시 후 파티의 주인공인 한유진이 남편 이민혁의 팔에 기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심플한 검은색 실크 드레스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요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조수 김민서 비서가 있었다. 유진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충직한 비서. 하지만 오늘 김 비서의 역할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유진은 민혁과 함께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김 비서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녀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평론가인 박 선생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박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선생님의 비평을 늘 깊이 새겨듣고 계십니다. 아, 짐 비서. 당연히 와야지. 한 작가의 신작인데. 그런데 이번 작품들은 정말 파격적이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김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작가님께서 요즘 큰 심경의 변화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깊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계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림에서 뭔가 처절한 이야기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평론가의 귀에 정확히 박히도록 속삭였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대형 컬렉터인 최 여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흘렸다. 초의 여사님, 장밋빛 인생이라는 제목 말이에요. 참 낭만적인데 그림 자체는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나요? 마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산산조각 나는 찰나를 붙잡아 그린 것 같아서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김 비서의 말은 직접적인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질문이었다. 그 질문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과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다. 씨앗은 순식간에 싹을 틔우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무성한 소문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유진 작가가 남편 이민혁 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저 핏빛 그림 배신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고 보니 오늘 이민혁 씨 표정이 영 어둡던데. 웅성거림은 점차 파도처럼 전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캐내려 혈안이 되었다. 그림들은 순식간에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닌 한 편의 미스터리 드라마가 되었다. 이민혁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느껴졌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아내의 곁을 지켰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꾸만 그림을 그린 아내와 그 그림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강소라를 힐끔거렸다. 유진이가 설마 알게 된 건가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쟨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맹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강소라는 분노로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이 기획한 전시가 자신의 연인과 그의 아내에 대한 추잡한 스캔들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녀는 이 그림들이 불러일으키는 불안감의 정체를 여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평론가들이 다가와 그림에 훔쳐진 옷이 숨겨진 서사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유진은 조수에게 부축을 받아 사람들 앞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전시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그림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 그림 속에서 무엇을 보셨든 그것은 아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이민혁과 강소라는 마치 자신들의 사형 선고를 듣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파티가 끝나고 화려했던 전시장은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 텅 비어버렸다. 어둠 속에는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그림들만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소라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곁에 서 있는 민혁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저 그림들 대체 무슨 뜻이야? 당신 아내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릭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비난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비밀 연애에 보이지 않는 아내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의 견고했던 거짓말의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전시회 이후 이민혁과 강소라의 완벽했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유진이 던진 환영이라는 돌멩이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못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세상의 수군거림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었지만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과 불안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고요한 화실에서 지켜보고 혹은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심리전은 이제 수동적인 전시에서 능동적인 공격으로 전환될 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죄책감과 불안감을 직접 타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무기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소리 그리고 냄새. 첫 번째 공격은 갤러리 라 플로에르의 심장부 강소라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민혁은 전시회 이후에 파장을 수습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강소라의 갤러리를 찾았다. 그는 아내의 그림들이 불러일으킨 스캔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지만 강소라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당신 탓이 아니잖아. 당신 그 불쌍한 아내 탓이지. 그녀는 불쌍한이라는 단어에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온통 흰색과 유리로 되어 있어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주 익숙하고 농밀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가드니아 향, 바로 강소라 자신의 시그니처 향수 냄새였다. 하지만 지금 이 향은 그녀의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몰래 향수병을 열어놓은 것처럼 사무실 안의 공기 중에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강소라가 먼저 미간을 찌푸렸다. 민혁도 코를 킁킁거렸다. 향은 점점 더 짙어졌다. 황이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뇌리에 동시에 전시회장의 그 불길한 그림, 빌려온 향기가 떠올랐다. 혹시 당신 아내가 준 물건이라도 가져온 거야? 손수건이나 뭐 그런 거라도? 강소라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민혁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무세운 소리야. 난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난 유진이 물건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 그럼 이 냄새는 대체 뭔데? 왜 하필 지금 여기서 이 냄새가 나는 거냐고. 그들의 대화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말다툼으로 번졌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며칠 전 유진의 조수 김민서가 갤러리 직원인 척 잠입해 환풍구 깊숙한 곳에 와이파이로 작동하는 소형 디퓨저를 설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한유진은 자신의 집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앱의 버튼 하나로 그들의 완벽한 세계를 향기와 의심으로 흔들어 놓고 있었다. 두 번째 공격은 그들이 밀회를 즐기던 청담동의 한 재즈바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은 어둡고 은밀했으며 늘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가 흐르는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그날 그들은 향수 사건으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일부러 그곳을 찾았다. 우리 이러지 말자 소라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강소라도 지친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위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 에디드 피아프의 장밋빛 인생. 한때 그들의 사랑을 속삭이던 감미로운 노래는 이제 전시장에 걸렸던 그 기괴한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저주의 서곡처럼 들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강소라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지어 노래 당장 끄라고 해. 진정해. 그냥 신청곡이겠지. 민혁이 그녀를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노래는 나지 않았다. 한 번의 연주가 끝나자 잠시 후 다른 편곡으로 또다시 장밋빛 인생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또다시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조롱하듯이. 그날 밤 그들은 로맨스를 회복하기는커녕 서로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차가운 침묵 속에서 술잔만 비웠다. 유진은 이미 김비서를 통해 그 바의 피아니스트에게 거액의 팁을 건네며 그날 밤의 연주곡 전체를 장밋빛 인생으로 채워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였다.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다. 유진의 공격은 집요했다. 며칠 후 그녀는 민혁에게 넥타이 하나를 선물했다. 백화점에 갔다가 이 색이 당신에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그녀가 내민 넥타이는 깊고 서늘한 코발트 틸 색상이었다. 환영 연작 중 한 점의 그림 강소라가 입었던 드레스의 색을 담아냈던 바로 그 색. 민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선물에 고마워하며 다음 날 그 넥타이를 메고 강소라를 만나러 갔다. 그 넥타이를 본 강소라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무서운 소리야 또. 그 넥타이 당장 풀어. 그 그림에 나온 색이잖아. 당신 아내가 일부러 보낸 거 아니야. 날 조롱하려고. 이게 대체 무슨 색이라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넥타이일 뿐이라고. 그들의 싸움은 결국 폭발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민혁은 강소라의 히스테리에 질려버렸고 강소라는 민혁의 무신경함과 나약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빛내주는 장신구가 아니라 서로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온 민혁은 사소한 일로 유진에게 신경질을 냈다. 집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청소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시시미머. 유진은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란 척하며 대답했다. 미안해.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신경 쓴다고 했는데도 부족했나 봐요. 화 많이 났어요. 그녀의 나지막하고 힘없는 목소리는 민혁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그는 앞 못 보는 아내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금세 후회했다. 그는 강솔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애꿎은 아내에게 풀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아니, 미안해. 내가 오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그랬어. 그는 유진을 안아주었지만 그 포옹은 더 이상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편집증에 걸린 정부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더 무서운 아내 사이에 갇혀버린 신세였다. 그날 밤 유진은 서재에서 민혁이 위스키를 따르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휴대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강솔에게서 온 문자일 것이다. 하지만 민혁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완벽했던 가면은 이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정확하게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서로를 의심하고 파괴하기 시작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유진의 심리전은 이민혁과 강소라의 관계에 깊고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을 남겼다. 그들의 밀회는 더 이상 달콤한 도피가 아닌 서로의 신경을 긁는 가시밭길이 되었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이민혁은 일종의 보상심리로 유진에게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훌륭한 남편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값비싼 선물을 사오고 저녁 식사 약속을 거의 잡지 않았으며 주말에는 온전히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다. 그의 이런 위선적인 노력이 유진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바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보이지 않는 존재감을 활용할 기회였다. 사람들은 눈먼 여인을 동정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해하다고 여겼다. 그들은 그녀 앞에서 쉽게 무장해제되었고 그녀를 살아있는 가구나 장식품처럼 취급하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유진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회는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자선미술 경매 행사에서 찾아왔다. 이민혁은 완벽한 부부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유진에게 함께 참석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유진은 못 이기는 척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단순히 불륜 관계를 파탄내는 것을 넘어 강소라라는 인물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경매장은 상류층의 허영과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값비싼 보석들이 반짝이는 소리, 그리고 돈과 권력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유진은 이민혁의 팔에 의지한 채 우아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지났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동정과 감탄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저렇게 훌륭한 남편이 곁을 지켜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들의 위선적인 속삭임이 유진의 예민한 청각에 모두 잡혔다. 경매가 잠시 중단되고 휴식 시간이 되자 민혁은 지인과 인사를 나누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는 유진을 비교적 한적한 라운지의 벨벳 소파에 앉혀주었다. 금방 다녀올게.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주변의 소음들을 하나씩 걸러내며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발소리가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다. 한 사람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 강소라였다. 다른 한 사람은 묵직하고 권위적인 구두 소리 중년 남성이었다. 초회 회장님, 여긴 조용해서 이야기하기 좋을 겁니다. 강소라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저 여자 이민혁 씨 부인인데 최 회장이라는 남자가 나직하게 물었다. 강소라는 경멸이 섞인 웃음소리를 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그냥 장식품 같은 여자니까요. 앞도 못 보고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우리 대화는 듣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유진에게서 등을 돌린 채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은밀한 대화를 시작했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온몸이 하나의 거대한 귀가 되었다. 청룡개발 쪽 자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문제없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김환수 화백의 산 그림, 저희가 예상가보다 훨씬 높은 50억에 낙찰받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깨끗한 거래가 될 겁니다. 회장님, 비자금은 이 그림을 통해 안전하게 세탁되는 거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돈 세탁, 그리고 위작 거래. 김환수 화백은 유진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강소라가 그의 이름을 이용해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김화백의 산 그림. 그거 진품 확실한가?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강소라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진품 보증서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와 갤러리 라 플로에르의 명패가 보증하는데 이 바닥에서 누가 감히 의심하겠어요. 설령 의심하는 놈이 나타나도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을 믿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머릿속의 녹음기에 그들의 대화를 한 단어도 빠짐없이 새겨 넣었다. 청룡개발, 50억, 김환수 화백의 산그림, 그리고 위조된 진품 보증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자리를 뜰 때까지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민혁이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지루했지?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혁은 경매의 열기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강소라와 최 회장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이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예술 세계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범죄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김민서 비서를 화실로 불렀다. 김 비서, 부탁할 게 있어. 청룡개발이라는 회사와 최진혁이라는 이름의 회장에 대해 알아봐줘.
그리고 최근 갤러리라 플로에르를 통해 거래된 고 김환수 화백의 산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해 줬으면 해. 김 비서는 유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진이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며칠 후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모든 것이 유진이 들었던 그대로였다. 청룡개발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최진혁 회장은 여러 차례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김환수 화백의 산 그림은 최근 갤러리 라플로에르의 주관으로 열린 프라이빗 옥션에서 익명의 컬렉터에게 50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팔렸으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소라는 자신의 갤러리를 이용해 검은 돈을 세탁하고 예술 작품을 위조하며 자신만의 부패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민혁과의 분류는 그저 그녀의 수많은 트로피 중 하나에 불과했다. 유진은 텅 빈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수정되어야 했다. 더 대담하고 더 파괴적으로. 강소라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상처 입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만과 부패를 심판하기 위해 칼을 든 정의의 여신 네메시스가 되기로 결심했다. 무대는 더 이상 작은 갤러리가 아니었다. 세상 전체가 그녀의 전시장이 될 터였다. 강소라의 부패한 제국에 대한 증거를 손에 쥔 한유진의 복수 계획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남녀의 애정 행각을 파탄내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소라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녀의 명성, 그녀의 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무대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강소라의 심장부, 갤러리라 플로에르가 될 것이었다. 계획의 시작은 강소라가 먼저 제안해왔다. 환영 연작이 일으킨 스캔들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때문에 한유진의 이름값은 미술계에서 역설적으로 더욱 치솟았다. 강소라는 이 기회를 놓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노이즈를 자신의 능력으로 잠재우고 한유진이라는 대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녀는 유진에게 대규모 단독 개인전을 제안했다. 작가님, 이번에는 갤러리의 모든 공간을 오직 작가님만을 위해 비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은 기획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올해 미술계 최고의 이벤트로 만들어드리죠. 작가님의 진정한 예술 세계를 대중에게 보여줄 기회입니다. 강소라는 은인이자 후원자의 가면을 쓴 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관장님.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진실, 진실로 하고 싶습니다. 진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강소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유진의 커리어를 정점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처형대를 건설하는 인부의 역할을 기꺼이 자처했다. 계약서의 사인이 끝나자마자 유진의 화실은 다시 한번 전쟁 작전 본부로 변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작품에 몰두했다. 진실 연작은 환영 연작처럼 은유적이고 모호하지 않았다. 그것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대담하며 날카로운 고발의 성격을 띠었다. 각각의 그림은 강소라의 범죄에 대한 하나의 증거 자료였다. 첫 번째 작품은 푸른 용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유령 회사인 청룡개발의 로고에서 착안한 푸른색 용의 형상을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렸다. 하지만 그 용은 신성한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탐욕스러운 괴물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 작품은 가려진 산이었다. 그녀는 고 김환수 화백의 산 그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원작의 맑고 청명한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물감이 역겨운 기름때처럼 번들거리는 질감으로 표현되었다. 산의 정상은 검은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그 아래에서는 수많은 손들이 무언가를 갈구하듯 뻗어나오고 있었다. 위작과 그 뒤에 숨겨진 더러운 돈의 거래를 상징하는 그림이었다. 52억짜리 속삭임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작품은 가장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실제 신문 경제면을 잘게 찢어 캔버스에 붙인 뒤 그 위에 핏빛 물감으로 5,000,000원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써 내려갔다. 숫자들이 서로 뒤엉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광기 어린 작품이었다. 그녀의 예술은 이제 복수의 도구를 넘어 정의를 구현하는 심판의 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충직한 조수 김민선은 또 다른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강소라의 법적인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사회적 공신력을 가진 확성기가 필요했다. 바로 언론이었다. 유진은 수많은 기자들 중에서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집요하기로 소문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진우를 선택했다. 그녀는 김민서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신중한 지시를 내렸다. 대포폰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이진우 기자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내. 절대 우리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그날 밤 어느 PC방 구석자리에서 김민서는 유진이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했다. 이진우 기자님께 사회의 부패를 파헤치는 기자님의 용기에 늘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기자님의 용기가 필요한 또 하나의 거대한 비리가 있습니다. 갤러리 라플로에르의 강소라 관장, 그리고 청룡개발의 최진혁 회장이 미술품 거래를 위장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고 김환수 화백의 산 그림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과 결정적 증거는 곧 열릴 한유진 작가의 개인전 진실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밤 8시 세상을 주목시키십시오. 메일에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몇 가지 증거 자료 청룡개발에 법인 등기부 등본산 그림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등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미끼였다. 이진우 기자의 예리한 본능을 자극하고 그를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며칠 후 이진우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익명의 메일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흔한 음해성 투서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첨부된 자료들은 꽤 구체적이었다. 그의 기자로서의 감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강소라 관장과 최진혁 회장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들의 연결고리에서 수상한 점들을 몇 가지 발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유진 작가의 개인전에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그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제보가 아니었다.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연극 예고편 같았다. 그는 이 연극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전시회 날짜는 점점 다가왔다. 갤러리에서는 강소라의 지휘 아래 대규모 홍보와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민혁은 아내의 대규모 개인전이 성사된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안도했다. 그는 매일같이 유진을 격려하며 완벽한 남편 역할을 계속했다. 강소라와 이민혁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이 오를 단두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유진은 마지막 작품의 붓질을 끝냈고 김민서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USB에 담아 이진우 기자에게 전달할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전시회 오프닝 당일 아침이 밝았다. 김민서는 외출 준비를 하는 유진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며 나지막하게 보고했다. 작가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진우 기자 측에서도 오늘 저녁 8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대도 증거도 배우들도 모두 제자리에 섰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막 완성된 그녀의 마지막 작품 두 개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그림 액자를 더듬었다. 한쪽은 금속성의 차가운 물감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이었고 다른 한쪽은 탐욕과 기만으로 가득 찬 혼돈의 이미지였다.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 진실. 전시회의 오프닝 밤 갤러리라 플로에르는 서울의 모든 빛을 흡수한 것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컬렉터들, 그리고 파급력 있는 언론과 미디어까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을 방불케 했다. 그들은 모두 한유진의 새로운 예술 세계를 목격하고 동시에 이 거대한 이벤트를 성공시킨 강소라 관장의 수완의 찬사를 보내기 위해 모여들었다.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강소라였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그녀는 이 전시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이민혁과 그의 아내 모두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었다고 확신했다. 한유진은 남편 이민혁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한쪽에 서 있었다. 그녀는 외부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머금고 있었다. 이민혁은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그는 아내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이 곧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륜남이자 가장 어리석은 남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마침내 파티의 하이라이트 강소라 관장의 축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조명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갤러리 전체에 맑게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위대한 예술가인 한유진 작가님의 진실 연작을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위대한 여정에 작은 조력자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거짓된 겸손과 교묘한 자기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공적을 늘어놓으며 연설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시계는 저녁 8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장내의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띵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저기서 수십 수백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포털의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사람들은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단독, 갤러리라 플로에르, 강소라 관장 미술품, 위조 및 5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차.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강소라가 최진혁 회장과 공모하여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해온 정황, 고 김환수 화백의 작품을 위조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이진우 기자가 밤샘 추적으로 완성한 폭탄 선언과도 같은 기사였다. 김민서가 약속된 시간에 넘긴 마지막 증거 자료들이 기사의 활용 점정이 되었다. 단상 위의 강소라는 장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말을 멈췄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신사가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의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 그리고 비자금, 위조라는 끔찍한 단어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바로 그때 무대 반대편에서 노신사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술계의 원로이자 가장 존경받는 비평가인 노 선생이었다. 그는 유진 측이 미리 섭외해둔 이 심판의 밤을 완성할 마지막 배우였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강 관장님의 훌륭한 축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 위대한 작품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장내를 단숨에 장악했다. 그는 첫 번째 그림, 푸른 용의 그림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보십시오, 여러분. 방금 기사에 언급된 유령 회사 청룡개발.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그 회사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유진 작가는 이미 이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과 그림 사이를 경악 속에 오갔다. 노 선생은 다음 그림 가려진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 그림 기사에 언급된 위장 논란에 김환수 화백의 산 그림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산은 원작과 달리 추악한 욕망의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 진실이 어떻게 가려지고 위대한 예술가의 영혼이 어떻게 더럽혀지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성거림은 이제 경악의 탄성으로 변했다. 이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기사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단상 위의 강소라를, 그리고 경매장에서 들었던 그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미동 없이 서 있는 아내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맞춰졌다. 노 선생의 마지막 해석은 비수처럼 날아와 이민혁과 강소라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두 개의 얼굴이라는 그림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한쪽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면이며 다른 한쪽은 추악한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본 모습입니다. 진실은 때로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부패는 종종 개인의 도덕적 타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지요. 그의 말은 불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사와 그림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되고도 남았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전시장은 이제 예술 공간이 아닌 세기의 스캔들이 터진 사건 현장이 되었다. 취재를 위해 와있던 기자들이 이성을 잃고 단상 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단상 위에 얼어붙은 강소라의 얼굴을 비추었다. 관장님, 돈 세탁 혐의 사실입니까? 최진혁 회장과의 관계를 해명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한유진 작가의 폭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을 뿐이었다. 이민혁은 군중 속에 파묻혀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공포에 질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한유진. 그녀는 이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입가에는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화가. 하지만 오늘 밤 이 방에서 진실을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심판은 내려졌다. 심판의 밤이 지나간 후 세상은 잿더미가 된 강소라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이진우 기자의 탐사보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갤러리 라 플로에르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 강소라와 최진혁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한때 미술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강소라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부패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최진혁 회장은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그는 모든 것이 강소라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은 그저 순진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취조실의 창백한 조명 아래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강소라의 모습이 TV 뉴스 화면에 잠깐 비쳤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이민혁의 세상 또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불륜남, 위작 스캔들 연루자라는 끔찍한 꼬리표가 붙었다. 그가 몸담고 있던 건축사무소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즉시 해고했다. 그가 공들여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그와 함께 일하려던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등을 돌렸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다. 며칠 동안 기자들을 피해 호텔을 전전하던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유령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설계하고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화려한 빌라.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집 안을 헤매다 화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캔버스를 정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한유진은 창가에 서서 자신의 작품들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단정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이 모든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했다는 듯이. 유진아, 민혁이 목이 잠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하던 일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돌아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 평온함 앞에서 민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한없이 처참했다. 강소라,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 나는 그냥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하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그의 변명은 비겁하고 진부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이제는 소리가 아닌 온몸으로 그의 비굴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용서. 그녀가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아주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용서는 당신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나 가능한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유진아, 제발. 당신이 나를 배신한 건 강소라와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야.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내 눈이 멀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멀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라고 믿었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보살펴야 할 연약한 인형으로만 여겼어. 그게 진짜 배신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한치의 틀림도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의 오만함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당신과 그 여자의 어리석음을 내 물감으로 삼았고 당신들의 비밀을 내 캔버스로 삼았지. 당신들은 내 가장 훌륭한 작품의 모델이 되어주었어. 그것만으로도 당신들의 역할은 충분해.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 그를 지나쳐 화실을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며칠 후 이민혁은 법원으로부터 온 서류 한 통을 받았다. 이혼 소장이었다. 위자료 청구액은 0원. 유진은 그에게서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작품들과 작업도구 그리고 몇 가지 개인적인 물품만을 챙겨 그 집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 날 김민서 비서가 그녀를 돕기 위해 집으로 왔다. 유진은 자신이 결혼 생활 동안 사용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못했다. 이 공간을 채우고 있던 사랑과 행복의 기억은 이제 배신이라는 악취에 모두 오염되어 버렸다. 모든 짐을 꾸린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넉나간 사람처럼 울고 있는 이민혁의 모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김민서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섰다. 가시죠, 작가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한때 자신의 세상의 전부였던 그 집을 나섰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종언처럼 무겁게 울렸다. 이민혁은 그 소리에 절규하듯 오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성, 그리고 그가 너무나 쉽게 배신했던 사랑까지. 그는 이제 잿더미가 된 자신의 삶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채 올라탄 유진은 창문을 열었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을 향해 있었다. 과거의 죄는 모두 태워버렸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했다. 자신의 삶과 예술을 온전히 되찾는 선택.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선명한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스캔들은 새로운 자극적인 사건들 아래로 서서히 묻혀갔다. 강소라는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에 걸친 금융범죄와 예술품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그녀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한때 그녀의 것이었던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다. 이민혁은 건축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후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칩거하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그들은 이제 한유진의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희미한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다. 한유진은 새로운 곳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녀는 복수와 배신의 기억이 찌들어 있던 서울의 화려한 빌라를 처분하고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의 한적한 해변 마을에 작은 집과 화실을 마련했다. 이곳은 그녀의 감각을 위한 완벽한 안식처였다. 아침이면 귓가를 간지르는 갈매기 소리와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잠이 깼고 창문을 열면 소금기를 머금은 상쾌한 바닷바람과 흙냄새 풀냄새가 화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고 평온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며 발바닥에 와닿는 모래의 감촉과 피부에 스미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꼈다. 오후에는 온전히 그림에만 몰두했다. 진실 연작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불쌍한 맹인 화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진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분노와 상처를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연작 주제는 빛이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업자연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빛. 따스함으로 소리로 향기로 느낄 수 있는 생명의 근원. 그녀의 캔버스는 이제 어둡고 무거운 색 대신 희망과 치유를 상징하는 밝고 따뜻한 색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붓터치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파도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자유로워졌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김민서 비서가 간 내린 따뜻한 커피를 들고 화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유진에게 단순한 조수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었다. 작가님 파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퐁피두 센터에서요. 내년 봄에 작가님의 단독 회고전을 열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본 화가 한유진이라는 타이틀로요. 퐁피두 센터. 세계 현대 미술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것은 한유진의 예술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작업을 멈추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좋아요. 유진이 나지막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대신 전시 타이틀은 조금 바꾸고 싶다고요. 어떻게요, 작가님? 유진은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얼굴에서 볼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애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어둠 덕분에 빛을 본 화가라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막 완성되어가는 그녀의 새로운 그림 새벽 앞에 섰다. 캔버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의 기운이 따뜻한 질감과 강렬한 색채로 표현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물감이 꾸덕하게 마른 캔버스 표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시력을 잃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깊고 어두운 시면 속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가장 눈부신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빛이었다. 그녀의 비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본질을,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삶의 진실을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처럼 화실을 감쌌다. 한유진은 자신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